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듯한 조치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통일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네,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박철영 기자, 북한은 이 행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도 폭파한 지 2시간여 만에 조선중앙TV를 통해 관련 보도를 했는데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 조치를 실행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완전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뒤에는 폭파 영상도 보도했는데요. 우리민의 격노한 징벌 열기를 담아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폭발음과 함께 연기에 휩싸이며 무너져 내렸고 100m 남짓 떨어진 15층짜리 개성공단 지원센터 건물의 외벽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민심에 부응한 조치라고 하는 표현은 역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화해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파기한다.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는 걸 주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걸로 보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전해졌나요? 네, 북한 매체에 나오는 주민 인터뷰는 폭파하는 게 당연하다. 더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이번에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막 속이 후련합니다. 그렇지만 직성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또 연일 주민들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사라는 것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데 김문희 때까지 뭘 했나? 이건 우리에 대한 우롱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하는 듯한 조치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는 향후 군사 조치가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뿐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초소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고 모든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의 경계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접경지역 부근에서 군사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급기야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했다면서요? 네,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은 북한이 1994년 처음 언급한 뒤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마다 대남 도발의 상징처럼 쓰이던 표현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던 2017년을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쓰지 않던 말입니다. 3년 만에 이 표현을 다시 꺼내 들면서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건 대북전단 살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도 남측으로 전단을 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같은 형태로 되갚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전 전선에서 대남비라 살포에 유리한 지역 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비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 대책을 세울 것이다. 북한은 줄곧 우리 정부를 향해 시민들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민들의 삐라 살포 투쟁이라고 적시했듯 당이나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 삐라를 뿌린다. 그러니 뭐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안가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한 건 일부 탈북자 단체였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누가 삐라를 뿌린다는 걸까요? 네, 북한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향후 계획을 방송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민과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전선지대가 개방되면 곧바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대적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학생단체 등이 주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탄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제일 손참으로 전선에 달려나갈 겁니다. 나가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에 전격 진입할 것입니다. 접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네, 노동신문은 향후 조치가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며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대외선전 매체 조선신문은 남측 행보에 따라 보복 조치의 강도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팽팽한 갈등과 긴장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런 과격하고 자극적인 행보의 중심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있습니다. 담화를 통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대남 비난의 전면에 서서 도발에 나서는 이유, 정승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4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처음 언급한 김여정 부부장.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8일에는 대남 부서를 모아놓고 남북한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라고 지시한 뒤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 폐기하게 된다. 13일 밤 두 번째 담화를 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한 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충격적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김여정의 강경한 말은 위협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말의 도끼는 점점 더 세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실명 비난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연설 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김일성의 직계 가족인 백두혈통이 대남 비난의 전면전에 직접 뛰어들어 잇따라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자극적이고 험악한 언사와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비밀 핫라인을 통해 오간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하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해온 데 대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습니다. 김여정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실질적 이인자로서 대남 문제에 있어 김정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여정 밖에는 사실 파기 행위를 비난하고 또 실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측근이자 또 한편에서는 로얄 패밀리이고 또 전체적으로 모든 북미와 남북 관계에 관련된 사안들에 다 개입해왔던 기존의 이력으로 봤을 때 김여정이 이것을 해야지만 격과 또 나름대로의 지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나서지 않는 걸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에 조치하는 내용 자체는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행동을 취하되 향후에 상황을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수습해서 반전을 할 수 있는.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내락과 결단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과격한 방식으로 나오는 걸까? 충격요법으로 주목을 끌어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것이 북한 특유의 전술인데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야심차게 추진한 과업이 정실패한 데 대한 분노, 과시적인 성향이 겹쳐서 폭파 이벤트로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취하다가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은 초강경 정책으로 선회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유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을 집권 초기부터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김정은 위원장의 성향도 한 요인인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이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 것이 한 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의 구걸지라로 다닌 것이 전부인데. 속내를 숨기지 않고 말하면 바로 실행해버리는 과격한 젊은 최고 지도자의 성향이 의사결정에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이미 예고한 적대적인 조치를 이어나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강하게 먼저 심어주는 요법을 쓴 것이고, 봐가면서 명분을 찾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정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또는 압박 수위를 높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남북 북미 관계, 북한의 경제난에다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성향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한반도 위기 관리에 예단하기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북한인 남편을 60년째 기다리는 루마니아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러브스토리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6.25 전쟁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6.25 70주년을 맞아 개봉하는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의 그 비밀의 답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두 편의 영화가 개봉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유럽으로 보내진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일성의 아이들. Приятелки, моята приятелка се казваше Ким Гун-сун. Скъпа приятелко, 나누나 бъди жив и здрав. 왜 동유럽 할머니들은 어린 시절 북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두 번째 영화는 실향민 아버지의 삶을 담은 바다로 가자.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니까 형제를 찾아야 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버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두 영화를 통해 그 속에 피어난 애틋한 메시지를 만나봅니다. 먼저 실향민 아버지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바다로 가자입니다. 예전에 사진도 많이. 영화 감독인 딸이 9년 동안 아버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거동에 불편이 없으셨고 운동도 자주 하셨다. 젊으셨을 때는 사진을 봐도 이렇게 웃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웃음을 잃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세월이 가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북한 함경남도 단천군 여해진.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왔을 땐 겨우 18살. 내가 인민군에 안 가고 18살에 한국군
입대했다고. 피난 나온 게 아니고 현지 입대해서 나왔다 이거. 한경남도 단천 군청에서 지금 만 18세 이상은 모두 모여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지 하고 가서 그때 이제 군복을 주고 총을 주면서 빨리 지금 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집에다가 어디 가겠다 얘기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렇게 오신 케이스거든요. 북진했던 국군에 편입돼 남쪽으로 내려온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나는 네 나이 때 전쟁터에서 총을 쐈다. 그 시절 젊은 아버지는 술이 취하시면 자식들을 깨워 북에 남은 식구들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는데요. 형제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니까 그렇지. 걔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나. 사람이니까 형제를 찾아야 되고 가족으로. 늘 고향을 그리는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식들에게도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른들이 이산가족이라 해서 내가 이산가족으로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지금 아버지를 제일 동정, 존경 이런 뜻을 쓰고 싶진 않지만 안타깝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바다를 보며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한반도 남쪽 끝 부산 앞바다. 이 바다를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은 북녘 고향 앞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이산가족 생존자들은 살아생전 고향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영화는 김일성의 아이들입니다. 10여 개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영화의 시작은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북한이 남편과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루마니아 여성에 관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로 날아갔죠.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미르초유 할머니. Nas fingers pe un copil. Nu mai suport. 그녀가 무려 60년째 기다리고 있는 남편은 북한 남자 조정호 씨. 당시 19살 조선인민학교 교사였던 미르초유 할머니는 조선인민학교 교장이었던 북한인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북한 남자와 우연히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헤어지고 뭐 이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기록보관소에 갔더니 4분 30초짜리 기록 필름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스크린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인민학교 학생들은 바로 북한에서 온 전쟁 고아들. 이 러브스토리의 숨은 비밀은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남북에 남겨진 고아는 약 10만 명. 남과 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한의 고아들이 해외 입양으로 새로운 가정을 찾았고, 북한의 전쟁 고아들은 1953년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던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으로 보내졌죠. 60년 전 북한 고아들과 함께 공부했던 동유럽 친구들. 지금도 당시 북한 친구들의 모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 우로 돌아, 앞으로 가. 얼굴이 기억나세요 아직도? Как-то не помню, сына. 2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가난에 허덕이던 동유럽의 사람들과 저 멀리 북한에서 온 고아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친구가 됐습니다. 교사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애들을 보살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록으로 남기자. 하지만 동유럽에 소련에 반대하는 자유와 바람이 불면서 북한은 아이들에게 강제 송환을 명합니다. 예고 없던 이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Пожелала мне здравия, счастья, космет,
Пожелаваме ви да се затоплят отношенията между Северна и Южна Корея. Един народ трябва да живее в една държава. Ако случайно попаднете на този филм, който готвят тук, и сте живи и здрави, желая още здраве. 이 한국 전쟁의 역사를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역사로 기억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들이 아직도 많이 간직되어 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 그러나 여전히 국경을 넘어 세대를 이어 그 상처와 아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남북한 수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는 수어라고 하는데 북한에선 손말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맞아요. 분단 이후에 이 남과 북의 말이 달라졌듯이 수어 역시도 좀 달라졌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장애인 정책이나 인식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한대학교 이철수 교수님, 그리고 농아사회정보원 김상아 원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특보 방송 많이 하잖아요. 이때 보면은 수어 통역사분들이 전체 화면에 다 나와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교수님. 큰 화면에서 동시에 수어 통역을 하게 되면은 정보의 전달력이 일단 다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왜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을까? 수어 통역에서는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 말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 손으로 통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스크로 얼굴을 반을 가리게 되면 말 자체가 반을 잘라먹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표현이 보는 걸로 이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어 통역사분들은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최선의 통역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에도 수어 통역 방송이 있을까요? 북녘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지금 현재는 한 30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수어 통역 방송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조선 롱맹 경제문화교류사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건강 장수에 좋은 식품, 대기와 건강 같은 다큐멘터리 영상 4개를 편집해서 수화 영상을 입혔는데요. 네, 우리처럼 검정색 옷을 입고 통역을 하는데요. 얼굴 표정은 우리에 비해서 좀 경직돼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농인이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네. 통역사가, 손말 통역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DVD로 제공이 됐던, 그러니까 수화로 해설하는 방송을 제작한 것입니다. 네, 사실 북한 하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 아닐까. 듣기로는 불구자라고 표현을 예전에는 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원래 그 북한은 2000년 전까지는 장애인을 불구자라고 했고요. 네. 단체의 이름도 조선 불구자 중앙협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태국에서 에스캅이 열려서 그때 남측의 많은 민간 단체와 소통을 하면서 남한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북한도 이 표현을 쓰는 게 어떠냐라고
라고 해서 북한이 장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전에는 장애인을 이렇게 외부에 노출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방송에서도 장애인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016년에 방영된 조선 장애자 예술협회 공연입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무대로 꾸며졌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청각장애인들의 무용인데요. 자막을 보면 청력장애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휘하는 여성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박자를 맞추는 것은 이제 진동에 의해서나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같이 우리가 지휘를 하듯이 조율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그 사인을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동작이 딱딱 맞네요. 저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연습 많이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농인들은 시각적인 그 활동들이 훨씬 더 잘하다 보니까 중국의 예술단이라든가 북쪽에도 그렇고 청각장애인들이 율동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북한 방송에서 장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 때문에 지상낙원이라고 선전선동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들의 체제에 같이 공존한다는 것은 다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아니 오히려 장애인을 우대하는 모습이 더 국가 이미지 제고에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북한에선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한다면서요? 네, 그 우리로 보면 이제 사회보훈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정식 명칭은 영예군인들입니다. 이름이 영예롭다의 그 영예인가 보죠? 예. 영예군인은 군사 복무 중에 심한 부상을 입거나 다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요. 장애의 원인이 국가가 맡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국위를 선양한 그런 경우에는 장애를 입었을 때는 이분들은 국가 공로자가 됩니다. 식량 배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거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비스가 좀 달라지고요. 이 영예군인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결혼까지 시켜준다고요? 네,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왕왕 또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예군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뜨거운 동지의 미풍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꼽혀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식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나요? 북한 자체가 장애인 재활이라든지 장애인 자활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국제기구로부터 2013-14년에 걸쳐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특히 직업교육입니다. 여기에 뭐 제빵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제시를 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시범적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외부 기관이 와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녘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직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까, 장애인에 대해서. 네. 특히 이제 조선농민 경제문화교류사에서 직업 봉사소라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네네. 곳인데요. 그것을 올해 안에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블레싱에서 협력해서 국제적인 사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 장애인 인식이 이 정도 개선되는 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오래 걸렸어요. 근데 북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속성이 단시간에 인력과 물자, 기간과 재원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선과 발전에 크게 지원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여봐. 가라는데. 저야 뭐야. 진짜 이길은 코코에 막아 나서는구만. 코 골다. 코 웃음치다. 코를 풀다도 아니고. 놀이 아니야? 놀이? 애들 뭐 할 때 뭐 코코 놀까? 장난치고 코코 던지 놀자 뭐 그런 뜻 아닌가? 강아지를 이리로 와 이렇게 부를 것 같아. 코코 이리 와 이럴 것 같아. 밥? 개밥? 사료? 북한말 코코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맞다드는 대목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대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 뜻으로 쓰인다니까 조금 생소하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코란 게 귀여운 뜻 같거든요. 되게 상반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음 주 목요일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비극과 우리 분단의 아픈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하죠. 70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던 만큼 긴장과 갈등을 풀 해법도 머지않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